네, 오늘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실린 내용들을 통해서 시장의 이슈와 또 시장의 팁들을 쏙쏙 골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11월 5일입니다. 오늘자 신문에는 이제 유독 체크해야 할 경제 이슈들이 좀 많았는데요. 먼저 매일경제신문 이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4천억 완판, 600만 명 줄 세운 쓱데이입니다. 네,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한동안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꺼져가던 소비 심리가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초저가 공세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11월 하면 이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열리는 달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쓱데이라고 하면 단연 신세계 그룹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난 주말 동안 소비자들의 지갑을 마구 여는 할인 행사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마트 그룹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이 쓱데이, 이번에 어느 정도로 흥행을 했나요? 네, 이 기사의 가장 큰 초점은 이겁니다. 지금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해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10월 11일 광군제 전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네. 다만 조마조마했어요. 작년까지의 이 코세페라고 줄여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그렇게 흥행이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유통업체가 조마조마하면서도 총력전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쓱데이가 아주 좋은 조짐을 지금 보인 거예요. 11월 2일 하루 동안 이 신세계 이마트 그룹에서 18개 계열사가 모두 다 참여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세일 행사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매출이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했어요. 4천억 하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600만 명이 하루에 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 1명이라고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선봉에 선 게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하루 동안 오프라인에서 156만 명이 참가를 했고요. 지난해 대비 매출이 71%가 증가를 했고 고객이 38%가 증가를 했습니다. 좀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우 아시죠? 한우를 반값 행사를 했습니다. 네. 등심 100g은 4,750원에 내놓았는데 무려 800마리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네. 동이 났다는 것이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18개 계열사니까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스타필드에서 2억 8천만 원짜리 요트가 그날 팔렸답니다. 와. 그러니까 고가는 고가대로 또 네. 서민들을 위한 아주 생필품은 1% 세일대로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몰렸다는 것인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이 대형 마트 매장에 하루 종일 줄을 선 건 거의 이런 풍경은 한 4년 만에 처음 보는 풍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특징은 작년과 달리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함께 참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온라인, 네. 오프라인. 그래서 이번 이마트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인 것은 사실 오프라인이 온라인에 비해서 지금 시장이 많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좋은 기획 그리고 세일을 제대로 행사를 하면 이렇게 오프라인도 매장에 손님들이 모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해서 유통업계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어떤 조짐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가 최근에 이제 실적 부진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제대로 칼을 빼내 들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러면 작년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비해서 벌써부터 성공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요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작년까지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좀 비판했던 어떤 시각은 첫 번째가 온라인 상품 수가 적다. 광군제 그러면 우리가 알리바바가 뛰어들어서 거의 어마어마한 온라인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매출, 온라인 유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내놓은 온라인 상품들이 이 광군제라든지 혹은 미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적고 그다음에 정기 세일이랑 언제나 겹쳤어요. 작년까지. 그래서 이게 백화점의 정기 세일 때 내놓은 그런 가격과
특별히 코리아 셀프스타의 어떤 가격과 차별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작년까지의 어떤 불만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직 남은 기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짐이 좋은 것은 작년과 달리 특별히 아주 매력적인 어떤 상품, 인기 상품들을 아주 파격적인 어떤 가격에 저가로 내놓았다. 그러니까 광군자 블랙 프라이데이 못지않게 사람들이 몰리는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좀 차별화된 그런 이 세일이 없느냐 하는 것도 좀 많이 네. 불만이었거든요. 이 11월 2일 쓱데이가 보여준 하루 동안의 그런 기획들을 보면 차별화됐다라고 소비자들이 여길 수 있어서 그만큼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대가 크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네. 희망찬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11월 1일부터 이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뭐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유통업체들이 얼마나 좀 이 기회를 잘 누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일경제신문 기사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독일 경제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헤드라인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독일 수출 15% 책임지던 자동차 산업 피크카 직면, 성장 엔진 식는다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큰 독일이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브렉시트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유럽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이 그야말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최근에는 미중 무역 전쟁,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하자 독일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독일이 이렇게까지 흔들리게 된 배경과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들은 아마도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올 초부터 독일 경제에 대해서 신호음이 벌써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많은 보도가 독일 경제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 올해 내로 뭔가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올 초에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특히나 3개월 전입니다. 2분기 경제 실적이 나왔을 때 이거 3분기에도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굉장히 독일 경제가 암울해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려하던 대로 실적이 좀 나온 겁니다. 2분기가 마이너스였는데요. 지금 3분기 실적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기가 연달아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것은 이제 기술적 경기 침체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신호로 보이는데 우려했던 대로 지금 그러니까 2, 3분기가 연달아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거든요. 안을 들여다보면 역시 수출입니다. 독일 GDP의 39%를 수출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흔들리면 독일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출에서도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출의 15%를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2분기에 이 자동차 수출이 13%나 급감을 했고요. 올 들어 전체 생산량의 12%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두 가지 요인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독일 자동차 시장의 굉장히 큰 고객인데 중국 시장이 전년 대비 4.08%가 급감했습니다. 또 브렉시트 영향으로 역시 영국도 독일 자동차 수출의 27%나 차지하는데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영국이 자동차 수출에서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 두 요인이 바로 자동차 수출에 직격탄을 이렇게 맞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이 피크다. 그러니까 정점이다라는 것도 네. 지금 이 독일의 어떤 자동차 수출에 사실 암문을 들이우고 있다. 전체적으로 독일 수출 이번에 3분기 경기 실적의 발표로 여러 가지 어떤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뭐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독일이 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 독일의 불황이 그렇다면 전 세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뉴욕 타임스가 최근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독일이라는 기관차가 없다면 EU
유럽의 국가들은 지금의 미중 무역 분쟁이나 혹은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 표현이 사실 독일 경제가 갖는 EU에서의 어떤 위상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유로존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독일 경제가 흔들리면 당연히 유럽 경제가 흔들리고 지금 유럽 경제는 사실 독일 경제가 흔들림으로써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의 경제도 사실 연달아서 흔들리고 있다. 이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과연 독일이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이 EU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독일에 좀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이쯤 되면 재정 지출을 확대해라라고 이제 압력을 넣기 시작했는데 독일은 전통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지 않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네. 두 가지 요인인 게 하나는 이미 이 동서독 통일 당시에 워낙에 부채가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첫 번째 요인이 그렇고 그래서 아예 헌법에 어느 정도까지 이상이면 안 된다. 재정 지출을 그렇게 아예 못 박아버렸어요. 두 번째 이유는 역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입니다. 영국이 진짜 EU를 떠나게 되면 그 이후에 독일이 부담해야 될 이 분담금이 굉장히 네.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억제해왔고 앞으로도 억제하겠다라고 재무장관이 표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부에서도 그러면 지금의 어떤 상황, 재정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 독일의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이번에는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5면입니다. 네, 제목은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 깜짝 환담입니다. 톱다운 해결 기대인데요.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현지 시간으로 4일이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에서 한일 정상 간의 깜짝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한일 당국 간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이제 즉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한국과 일본이 이번에 사전 조율 없이 즉석 회담이 성사되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네, 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상회담이라든지 혹은 약식회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전 협의가 있거든요. 네. 보통 약식회담을 풀 어사이드 미팅이라고 하는데 풀 어사이드 미팅이란 뜻은 뭐냐면 옆으로 잠깐 불러내서 이야기를 나누다. 뭐 직역해도 그런 뜻입니다. 다자간 회담, 에이펙이라든지 혹은 아세안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는 중간중간에 그 바로 옆방에서 몇십 분 동안 배석자는 다 통역자만 두고 회담을 하고 대신 이제 합의문이나 이런 발표 없는 그런 완전히 실무 회담을 이제 약식 회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식 회담도 사전 협의가 없이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 아세안 플러스 3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 다자간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렇게 정상들이 모이는데 먼저 참석해 있다가 뒤늦게 아베 총리가 오자 옆으로 잠깐 불러내서 회담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베 총리가 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자간 회담을 위해서는 통역자가 영어 통역사만 옆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어 통역사가 없고 한국어 통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통역사들이 중계하는 그런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든 만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거의 1년 넘게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없었다라는 건 이례적이거든요. 한일 정상회담은 꼭 한국과 일본 양국가만 이렇게 정상회담을 또 오고 가면서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인접국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다자간 회담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벌어질 수 있는. 네. 그래서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만날래야. 그런데 이 1년 동안 만나서도 이런 약식회담조차 없었다는 건 그만큼 유례 없이 냉각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즉석이고 깜짝이고 뭐 이런 수식어를 떠나서 일단 11분간 만났다라는 건 앞으로의 어떤 회담에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열렸다라고 우리가 좀 의미를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이제 아쿠아일로에 놓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11분간의
이 단독 환담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1분이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긴 시간이잖아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양국이 회담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일단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양국은 지금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모습을 보인 것만 해도 일단 첫 번째 진전이고요. 양국이 지금 발표한 것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급 회담으로 이번 그 사안을 종결시켜 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아베 총리가 이제 노력하자라는 응수를 했던 것입니다. 양국 정상이 이렇게 일단 깜짝 회담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스무이아 종료가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20일 후에 만약에 지금의 상황대로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연말에 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실제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받아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은 그야말로 윈윈 게임이 아니라 루즈 앤 루즈 게임. 양국 다 사실은 이익이 없는 누가 더 손해를 보느냐는 그런 게임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양국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협상이나 협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 정상회담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20일 이전에 어찌됐든 어떠한 형태로도 다른 어떤 형태로도 회담이라든지 협의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 일본의 G20 국회의장들 그 모임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도 희망적인 어떤 발언을 했어요. 새로운 어떤 안을 지금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분간의 한국과 일본의 대화, 의미 없는 이 썸을 종결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일경제신문 20면을 살펴보겠습니다. HLB의 진영곤 회장과의 매일경제 인터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 표적 항암제 리보세나립 내년 4분기 FDA 허가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진영곤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진영곤 회장은 리보세나립의 미국 허가 일정에 대해서 내년 4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HLB는 이 위암 치료제 리보세나립 임상 3상을 마무리하고 미국 품목 허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이제 HLB 계획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진양봉 회장 여러 가지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약과 관련해서도 여러 그 앞으로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밝혔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리보세나립 미국 허가 일정을 지금 밝혔어요. 네. 내년 4월쯤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4월에 제출을 하면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후,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이면 내년 4분기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일단 FDA가 허가를 내주는 어떤 그 시기를 밝혔고요. 두 번째는 위암 3, 4차 치료제가 리보세라닙인데 이 리보세라닙 말고도 굉장히 다른 어떤 신약들을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신약의 라인업을 구축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도 투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중동을 기반으로 한 회사를 합작하겠다 해서 네오라바라는 회사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게 의미가 큰 게 일단 중동, 북아프리카 또 인도에 리보세라닙을 판매하는 그런 그 판매 유통사를 설립한다는 것이고요. 합작사인 만수르, 세계적인 부호죠. 만수르가 네오파마, 만수르의 어떤 회사 네오파마에서 임상시험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리보세라닙의 앞으로의 어떤 전망도 굉장히 밝다고 할 것입니다. 네, 진영곤 회장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일 이제 HLB 주가는 국내 증시에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전히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고요. 전일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또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HLB 주가는 최근에 한때 20만 원을 웃돌기도 했었는데요. 전일 주가 2.74% 올라 17만 2,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의 항암
항암제 시장의 동향은 구체적으로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뭐 굉장히 증가일로입니다. 한마디로 네. 말씀드리면 일단 2022년에 미국 전체 항암제 시장은 1,0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고요. 명역 항암제 시장만 하더라도 2013년에 8억 8천만 달러에서 2018년에 193억 2,600만 달러로 성장을 했습니다. 5년 사이에 무려 22배가 성장한 셈이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사실 바이오 시장이 바이오 주가가 네. 전체 시장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HLB만 해도 임상 3상 전체 데이터 공개 이후에 상한가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그러니까 신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권해드리는 게 일단 공매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매도의 가장 큰 어떤 타깃이 된 게 바이오 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차 거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지켜봐야 돼서 지금의 어떤 바이오 주가의 화랑 물론 굉장히 장밋빛이지만 신중함도 잃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HLB에 대한 얘기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주간 브리핑 23면의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상장사 내년 실적 기대수, 이 반도체가 견인입니다. 기사 내용 확인해 볼게요. 내년도 상장사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를 대표하는 종목인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5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IT 업종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상승이 그야말로 지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일 주가는 2% 넘게 올라 52,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이제 반등 기세를 조금씩 이어가고 있죠. 전일자 2% 가까이 오르며 84,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내년에 이제 상장사 실적을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도를 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에서 네. 반도체 D램의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신중한 어떤 분석도 해드렸고 장밋빛 분석도 해드렸는데 증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내년 상반기를 좋게 보는 지금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D램 업황 개선에다가 가격 하락폭 축소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영업 업황이 이제 회복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영업이익 컨센서스, 그러니까 증권사가 하는 시장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기존에 어떤 추정한 거에서 올 대비 38.4%, 삼성전자는 또 SK하이닉스는 올해 대비 134% 증가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지금 양사, 그러니까 D램 시장이 호황일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뭐 독일 경제뿐만 아니라 HLB 진양곤 회장의 인터뷰 내용, 여기에 마지막에는 내년 상장사들의 실적 기대감까지 저희가 경제 이슈들 다뤄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